굿모닝 인포맥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워싱턴이 선재규 선임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경제 소식이 다수 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달러화 얘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미국 달러와 유로 강세 속에서 달러 가치가 이거래일 연속해서 하락했는데 일단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 달러화에 대해서 분석을 했네요. 트럼프가 국제질서 재편을 시도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서 네. 달러와 가치 방향성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 달러 인덱스가 그동안에 쭉 올라왔다가 대선 전 수준으로 주저앉았다면서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달러화 가치가 탄력을 받아왔는데 일단 대선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라는 건데 이게 사실 유로화하고의 최근에는 영향도 좀 있는 거죠. 그렇죠. 유로화는 네. 지금 뭐 아시다시피 탄력을 지금 받고 네. 있고요. 관세 문제 같은 거는 이제 시장에서는 관세가 그래도 협상 수단이기 때문에 물론 계속 앞세우겠지만 그렇게 강하게 가겠느냐 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유럽연합도 그렇고 멕시코, 뭐 캐나다, 중국에 대해서 생각보다 상당히 강하게 밀고 나가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또 그 와중에 어떤 감세, 그다음에 규제 완화 이런 데도 시장에 관심이 많은데 이게 조금 좀 뒤로 밀려 있는 그런 것 때문에 달러 그 가치가 영향을 받는 걸로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네. 관세는 협상 수단일 거야. 초반에는 이런 예측이 사실 좀 많았었는데 어라 아니네. 굉장히 강하네. 뭐 이런 지금 상황에다가 감세 정책 같은 경우는 뒤로 밀리는 게 달러화에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고 여기에 유로화 얘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죠. 네. 반면에 이제 유로는 탄력을 받는데 그 미국이 아시다시피 압박을 해가지고 유럽 주요 국가들이 이제 군비 지출 확대 움직임을 이제 부지런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정 중칙.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그동안에 아주 굉장히 재정을 엄격하게 했는데 그것도 이제 풀 기세고요. 이런 것들이 유로 강세의 주요 배경이란 분석이고요. 그래서 네. 투자자문사 카슨 그룹 관계자 얘기는 팬데믹 부양책 같은 일회성 조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유럽의 움직임이 어떤 좀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기 때문에 유로화 탄력이 상당히 좀 이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관측을 했습니다. 동맹과의 관계 이것과도 좀 연관을 짓는 것 같은데 그동안에는 동맹에게 이제 군사적이라든지 뭔가 지원을 하고 그들이 국채를 사주고 뭐 이런 그랬죠. 흐름이었다면 이게 좀 바뀔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네요. 그렇죠. 그런 네. 월스트리트저널도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트럼프가 그 미국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서 달러 약세를 추구하는 측면도 강하다는 겁니다. 네. 그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도 달러 강세 탈피가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을 밝힌 걸 상기시켰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 달러 약세 최근에 뭐 추세적인 약세라고 하기엔 아직 레벨대가 좀 높긴 합니다만 어쨌든 예상보다는 좀 약세로 간다. 이런 기조가 굳어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견도 있죠. 조금 좀 의견이 좀 엇갈립니다. 네. 미국 그 싱크탱크 외교협회 선임 연구원은 트럼프 감세 공약이 가져올 그 재정 적자로 인해서 미국 국채 수익률이 높게 유지될 거다. 그래서 이게 달러 강세 압력을 유지할 거라고 그렇게 봤습니다. 네. 그리고 유럽을 비롯해서 사실 경제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달러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렇죠. 분석이네요. 네. 그래서 글로벌 자금이 미국 외에 다른 지역으로 갈 때가 마땅치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그 미국으로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도 달러 강세를 이제 지탱하는 요인인데 그게 갑자기 방향을 틀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겁니다. 로버트 루빈 전 미국 재무장관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상황이 불확실성을 만들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외국 기업하고 투자자들이 미국 말고는 달리 갈 곳이 마땅치 않은 게 현실이다. 그래서 트럼프가 달러 약세를 추구한다고 해도 달러가 그렇게 그냥 약세 쪽으로 확 그렇게 틀어갈 수 있는 그런 기본 구도는 아니라는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뭐 최근에 뒤에서도 준비가 되어 있지만 유럽 증시가 괜찮고 뭐 이런 것도 유럽 경제가 굉장히 좋아서라기보다 그렇죠. 경제는 안 좋은 가운데 뭐 재정이라든지 이런 쪽에 기대감이 지금 모아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달러와 관련된 분석 들어봤습니다. 뉴욕 주가가 뭐 이틀째 반등은 했는데 어쨌든 최근에 좀 크게 조정을 받았잖아요. 이로써 부유층도 지갑을 닫는다 이런 분석이네요. 그 JP 모건 보건소를 연합인포맥스 그 뉴욕 특파원이 인용을 했는데요. 네. 주식 투자 비중이 큰 고소득층일수록 부의 효과가 두드러지면서 이제 그동안에 아시다시피 그 지출, 특히 신용카드 지출이 급증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이른바 소비 분출이라는 건데 조금 이게 좀 상황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네. 무디스 분석을 보면은
상위 10%가 지금 미국 전체 소비 한 절반가량을 차지하는데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게 미국 이런 소비 위축을 자극한다는 겁니다. 2022년 기준이긴 한데 무디스가 내놓은 걸 보면 상위 10% 가구가 평균 210만 달러 주식을 보유하고 있네요. 그래서 네. 순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2%. 이게 2010년에는 26%였으니까 그거보다 확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만큼 네. 주식 가치가 순자산하고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는 의미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네. 지난 4년간 그래서 고소득층의 소비가 급증했는데 최근의 증시 조정이 여기에 소비에 좀 영향을 미칠 수 그렇죠. 있다.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네. 자, 이런 분석이 나오는 데에는 사실 우리 경제 구조와는 달리 미국 같은 경우는 가계에서 이 금융자산,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 이게 영향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주식이 급락하는 것이 최근에 그 미국 소비 위축으로 상당히 빠르게 가셔야된다는 겁니다. 네. 도이체방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은퇴 목표액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주가 하락이 저러다가 내가 은퇴 자금에 문제가 있겠다 싶으면 그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다른 분석가는 또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미국처럼 금융화가 극단적으로 진행된 그런 환경에서는 경제가 자산 가치를 주도하는 게 아니고 자산 가치가 경제를 주도하는 거다. 또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네. 어느 정도나 주식 투자를 하고 있을까 이렇게 보면 연준 분석인데 미국 가계 그러니까 한 집당 금융자산의 43%가 주식 투자가 돼 있다고요. 그렇죠. 상당하네요. 네. 예,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하지만 모든 소비가 증시 변동 속에 똑같이 반응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뭐 짐작하시겠지만 필수 소비재 같은 경우는 증시하고 좀 무관하게 움직이는 반면에 임의 소비재, 뭐 여행이라든가 뭐 사치품 같은 거는 확실히 영향을 더 민감하게 받는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식 얘기를 이제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나 조정을 받은 건지 한번 보면 물론 최근에 이틀 좀 반등을 해주긴 했습니다만 트럼프 취임을 하고 나서 사실 기대와는 좀 다르게 증시가 조정을 받으니까 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좀 당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앞에서 지금, 말씀드린 네. 것처럼 이제 그렇게 트럼프가 관세도 생각보다는 세게 밀고 가고 그다음에 그 시장이 기대하는 어떤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이제 손을 안 대는 그런 상황을 반영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트럼프 2기 취임하고 나서 이제 물론 이제 지난 이틀은 조금 예외지만요. 네네. 증시 추이가 미국은 완전히 빠졌고 중국, 유럽은 오른 걸로 비교가 됐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는 그 시점까지 한 6% 빠진 반면에 스톡스 유럽 600 지수는 4.4%, 독일, 뭐 프랑스, 영국 주식도 올랐고 특히 홍콩 쪽은 그 항생 지수는 한 20%. 그다음에 그 홍콩에 상장된 중국 본토 그 홍콩 H 지수 같은 경우는 근 23%가 급등했다는 겁니다. 완연한 대조를 보였다고 했습니다. 네. 유럽과 중국은 괜찮았고 미국은 조정을 받았다 이건데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는 유럽 특히 독일 뭐 국방비 관련돼서 재정을 좀 더 풀겠다라는 게 그렇죠. 상당한 좀 영향을 줬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트럼프가 계속 이제 나토 유럽 회원국들한테 네. 방위비 지출 늘리라고 하니까 이제 유럽 방산 주가가 지금 뭐 굉장히 좀 탄력을 받고 있죠. 그것도 작용을 했다.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경기 부양 노력이 지금 뭐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도 보탬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네.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해 오고 미국 예외주의 이것도 우리가 계속해서 좀 익숙하게 얘기해 온 건데 취임하고 나서 이것과 조금 다른 양상으로 증시만 보면 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제 그 미국 재무장관도 좀 길게 보자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일단 그 트럼프 2기 취임 초기 행보는 증시로서는 원하지 않은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월가 자산운용사들이 그동안에도 이제 뭐 미국 말고 신흥국 같은 데도 보라고 했는데 확실하게 더 강하게 바깥을 주목하라고 조언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네. 모건 스탠리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관계자도 지금은 확실히 미국 바깥 지역을 주목해야 할 때다. 그래서 해외 주식을 늘리려는 고객들하고의 대화가 많이 늘어났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입장에서 작년에 워낙에 미국이 잘 가니까 우리한테 해외 주식은 거의 미국이었는데 그렇죠. 이건 이제 미국 입장에서 미국 내에서 해외 주식, 그래서 비미국을 조금 달라진 네. 겁니다. 그렇군요. 자,
미국 예외주의가 이렇게 일단 올해 들어서는 좀 사라진다. 정책 충격들, 충돌들을 좀 걱정해야 한다. 이런 기조가 나오다 보니까 최근 이런 기조로 뭐 고객 설명회도 가졌다. 이런 얘기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대해서 뉴욕타임스 분석인데요. 네. 그렇다면 과연 미국 주식 추이의 어떤 변곡점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좀 약간 엇갈린다는 겁니다. 확실히 미국 바깥에 기회가 있다는 점도 이제 강조를 하는 반면에 그리고 이제 이런 그 근거 중에 가장 그 대표적인 게 그 시장조사 업체 FR이 지난주에 분석을 했는데 그 직전 한 주에 미국 주식 펀드에서 올 들어 처음으로 자금이 20억 달러 정도 순 유출이 된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추시가 좀 달라진 것 같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또 다른 의견들,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네. 이게 그 미국 예외주의라는 어떤 장기 추세를 주심는 변곡점의 시작이 아니냐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오는 반면에 BNP 파리바 같은 관계 쪽에서는 장기적으로 보자 그렇게 미국이 갑자기 이렇게 확 가라앉히는 그런 구도는 아니라고 본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자산 재분배를 두고 좀 이렇게 멈칫거리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웰스파고 투자연구소 관계자도 모든 불확실성이 가라앉으면 유럽과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구조적 장점을 미국이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 쪽으로 다시 자금이 이렇게 돌아설 수 있다는 걸 본다 해서 조금 이제 변곡점이냐 아니냐를 놓고선 좀 월가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시장에는 언제나 오를 때도 내릴 때도 정말 뭐 그렇죠. 정반대 의견, 다양한 의견들이 있게 마련인데 최근에 미국 증시를 보는 그리고 비미국을 보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그래도 요약해서 정리를 지금 해주셨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보면 역시 미국 경제와 관련된 얘기인데 아까는 고소득층 얘기해 주셨잖아요. 부의 효과. 저소득층 재정이 심각하게 악화된다. 이런 분석이 또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죠. 인플레 충격이 고소득층보다는 그 저소득층한테 더 클 거라는 아무래도,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달러 제너럴 이게 이제 이른바 미국판 다이소인데 여기 CEO가 그 다수 고객이 기본 생필품조차 사지 못하는 것 실정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 지속적인 인플레 타격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이제 보니까 미국 전역에 이제 주로 이제 이 달러 제너럴은 미국 농촌 지역에 많이 있는데 한 2만 개 이상의 매장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매장의 매출 증가율이 한 1.2% 정도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저소득층이 이제 주 고객인데 더 지갑을 닫았다는 겁니다. 달러 제너럴 그러니까 주요 타겟이 일단 뭐 소득 계층으로 보면 좀 저소득층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그렇죠. 연간 사업인데. 소득이 한 4만 달러 이하. 미만인 네.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데 최근에는 중산층도 이 달러 제너럴을 좀 찾는다. 이것도 그렇죠. 하나의 변화네요. 이 CEO 얘기도 네. 최근에 확실히 조금 고객층이 좀 넓어졌다는 겁니다. 중산층도 자기네한테 와서 물건을 사는 경우가 늘어났다. 지금 보면 이제 무디스 분석을 보면요, 지난해 9월까지의 한 1년 사이에 고소득층 소비는 한 12% 늘어났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부의 효과가 있었죠. 반면에 노동계층, 중산층하고 저소득층 가구 소비는 확실히 줄어들었다, 대조를 보였다고 이렇게 상기시켰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계속해서 경제 얘기를 오늘은 좀 앞부분에서 다수 해볼 텐데 중국 경제 얘기해 보겠습니다. 경기 회복을 강조하는데 그래도 내수는 아직 부족하다 인정을 하는 발언이 있었군요. 국가통계국 대변인이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1, 2월 경제가 전반적으로 안정적 흐름을 보였다. 주요 지표들이 완만한 상승세를 기록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새로운 성장 동력이 강화되고 발전의 질도 꾸준히 향상하고 있다. 이건 뭐 이제 의례적인 얘기일 거고요. 네. 이제 포인트는 이거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외부 환경이 더욱 복잡해지고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그래서 국내 수요가 여전히 부족하고 일부 기업은 생산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당히 좀 이례적인 언급입니다. 여기서 불확실성이라고 하면 뭐 관세 뭐 이런 부분도 그렇죠. 좀 포함이 되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제 뭐 지금 네. 디플레 얘기가 자꾸 나오죠. 이거는 이 사람이 일축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의 완만한 상승세에는 변화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달 같은 경우가 전달에 비해서 CPI가 0.1% 상승했다고 하는데 사실 지난 2월 중국 CPI가 한 해 전보다는 0.7% 하락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연율 마이너스 기록은 작년 1월 이후에 처음이거든요. 확실히 중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거를 당국자도 사실상 시인을 한 겁니다. 네.
이런 가운데 그래서 내수를 부양하겠다. 뭐 이런 어떤 정책들을 좀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어떻게 되죠? 그저께 중국 공산당하고 공무원이 그 공동으로 종합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른바 소비진흥 특별행동 방안, 그러니까 30개 항목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주로 이제 소비 촉진 쪽입니다. 최저임금 합리 인상, 그다음에 뭐 고용 확대, 그다음에 증시 안정화 대책. 그래서 이제 보험, 사회보장, 기업 등에서 연기금이 시장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활성화한다는 것. 그래서 이른바 재산소득 채널을 확대하도록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전체의 소득을 좀 늘게 함으로써 소비까지 이어갈 수 있게 하겠다라는 그렇죠. 게 큰 틀이네요. 그다음에 이제 네. 지방 정부 좀 책임을 강화해서 체불금 같은 거 이제 해결을 더 하고 이제 그 이제 가속화하고 조속 농가 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이런 걸 지시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지방 정부가 공실 매입 같은 부동산 대책도 내놓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뭐 이구 환신 이게 상당히 좀 효과가 있었다라는 평가가 최근에 있는데 이것도 계속하겠다라는 그렇죠. 거죠. 자동차, 뭐 네. 가전제품 같은 거 이제 옛날 거 바꾸는 거, 보조금 지원하는 것도 확대를 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휴가 같은 것도 철저하게 실시를 해라. 그리고 이제 소비, 문화, 관광을 인프라 그 부동산 투자 신탁 기금을 활용해서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네. 금융기관도 이제 소비 활성화 대출을 늘리라고 했고, 그다음에 그 노동조합도 이런 기금을 적극 활용하라고 그렇게 지침을 했는데 기억하시죠? 지난 그 이달 초 양회에서도 내수 촉진을 올해 그 최우선 경제 과제로 그 지적을 강조를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이 러시아 전쟁. 30일간 휴전 제의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궁금한데 그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통화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조금 속이 타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현재 시간으로 화요일, 그러니까 18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그러니까 오늘 밤이나 뭐 내일 새벽쯤 푸틴하고 대화하겠다. 그 지난 주말에 많은 일이 이루어졌다. 그 전쟁을 끝낼 수 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가능성이 크다. 이게 지금 말이 조금 이제 큰 소리 쳐놨는데 이제 푸틴이 계속 지금 좀 이렇게 좀 이것저것 좀 가지고선 애를 태웁니다. 네. 종전 협상 의제 일부도 언급을 했다고요? 그래서 그런지 기자들한테 네. 그 상당히 좀 이렇게 의외의 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지금 양쪽,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하고 특정 자산 분할 문제도 이미 협의하고 있다. 그러면서 영토하고 이제 영토라는 건 이제 러시아가 점령한 걸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발전소 같은 것도 협상 초점이다. 이게 지금 보니까 이제 이런 자포리자 원전 같은 거를 그럼 어느 쪽에다가 줄 거냐. 지금 이제 러시아가 지금 점령을 하고 있죠. 이런 걸 물밑대화하고 있는 거를 트럼프가 깐 겁니다. 그 로이터도 특히 에너지 자산 배분 문제 협상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고 이렇게 오늘 새벽에 전했습니다. 네. 기자님께서도 이 소식 이제 전해주시면서 사실 현재 상황 자체가 러시아가 그렇게 급할 게 없는 뭐 그런 입장으로 좀 보인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 이런 상황에서는 협상에서 최대치를 좀 받아내겠다라는 입장인가요? 네.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제 그런 식의 분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오늘 조금 전에 러시아 통신 리아 노모스티가 세마포르라고 미국의 이런 이제 국제 뉴스를 전하는 그 뉴스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서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종전 타결을 위해서 크림반도 지금 이걸 이제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데 국제사회는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거를 이번 휴전 협정에 포함시켜서 러시아 그 영토로 승인하는 거 그리고 더 나가서 유엔도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촉구하는 내용까지도 포함을 시킨 것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자들이 그럼 푸틴을 백악관으로 초청할 거냐 물어보니까 먼저 협상에 서명하자. 네. 서명하면 뭐 초청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좀 속이 타는 것 같은데 지금 뭐 모스크바 쪽에서는 느긋합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나토 동진 막아달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강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크렘린궁 대변인이 오늘 새벽에 그랬습니다. 지금 기자들이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하고 푸틴 간의 재통화가 빠르면 화요일쯤 이루어진다고 트럼프가 그랬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물론 뭐 두 정상이 결정하면 될 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는 며칠 길게는 몇 주 정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또 계속 애를 태웁니다. 네. 왈츠 국가안보보좌관도 인터뷰했는데 관련된 얘기 좀 했습니까?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계속 그 연구죠?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뉴욕 타임스 보도를 보니까 2023년에 유럽이 주도해가지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내 그 전쟁 범죄를 조사하는 기구를 하나 만드는 게 있거든요. 네. 국제 침략 범죄 기소센터. 여기 미국이 들어가 있었는데 미국이 슬그머니 빠지려는 뜻을 전했다는 겁니다. 여기 대해서 뉴욕 타임스는 오늘 새벽에 이제 백악관에 물어보니까 코멘트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MBC 방송은 그 켈로그 특사 있죠. 네. 러시아에서 정 불만이 많다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 푸틴 만나는데 뭐 9시간 정도 기다렸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 사람이 너무 친 우크라이나 성향이다. 그래서 그런지 백악관에서 또 이 사람을 앞으로 협상에서 배제하겠다는 뜻까지 크렘린궁에 전달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확인된 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런 부분을 좀 경계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현재 상황이나 입장도 좀 궁금한데요. 지금 이제 평화요직은 문제 아주 굉장히 지금 빠르게 협의를 하고 있죠. 네. 여기 대해서 그 마크롱이 프랑스 언론 인터뷰에서 파병이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역할을 할 거라고 하면서 그 뭐 평화요직군이 우크라이나 가구 말고는 러시아가 왈가왈부 문제가 아니다. 네. 러시아는 지금 만약에 그러면 이건 러시아에 대한 뭐 선전포고라고 막 강하게 반발을 하거든요. 이렇게 또 선을 그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에 뭐 많게는 우리 돈으로 63조 원 정도 새로운 군사 지원을 주려는 논의까지 착수를 한 모양인데 물론 이제 헝가리 같은 데서 제동을 거니까 쉽지는 않은데 이런 식으로 지금 자기네가 그 트럼프 주도 그 평화협상에서 좀 약간 사실상 패싱되고 있는 데 대한 견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 넘어가 봅니다. 이것도 어제 시작해서 뭐 유가에도 그렇고요. 좀 영향을 많이 미친 그런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란 압박의 일환으로 예멘 후티 반군 손보기에 나섰다.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지난 있습니까? 주말에 그 예멘에 있는 그 후티 반군 거점을 막 집중 공격을 했죠. 그리고 또 어제도 또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스 백악관 안보보좌관 얘기는 다수의 후티 지도자를 제거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이렇게 강공을 하는 게 어떤 홍해를 보호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란 세력 확장을 막으려는 그런 다목적 승부수로 분석이 되고요. 네. 전임 바이든 때는 확전 우려 때문에 공격 수위를 좀 조절을 했는데 이제 트럼프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도 푸틴가 항복할 때까지 공습을 무기한 지속하겠다. 트럼프도 어제 트루소셜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미군을 겨냥한 후티 공격을 이란 지도부에 의한 공격으로 간주하겠다. 그러니까 이란을 자꾸 건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다른 친이란 무장 세력하고는 달리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지금 저널도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왜냐하면 이거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이 후티 반군이라고 하지만 옛날 예멘군을 상당 부분 흡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정규군에 가깝다는 분석이고요. 그리고 또 그 예멘 수도 사나를 이미 점령을 했죠, 반군이. 그리고 2015년부터 사우디가 이끄는 아랍연합군하고도 계속 싸워왔고요. 최근에는 이제 홍해를 공격하는데 심지어 지난 주말에는요. 그 미국 항공모함이 지금 그 근처 해역에 있는데 거기까지 공격을 시도했어요. 물론 공격을 뭐 격퇴했다는 게 미국 쪽 주장인데요. 그래서 지금 중동 안보 전문 미국 인사 얘기는 후티가 절대로 쉬운 상대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강공을 계속하면 악순환이 이어질 거다. 그리고 이 후티 반군 입장에서는 트럼프하고 대결하는 게 자기들한테는 어떤 중동 내에 입지를 올릴 수 있는 오히려. 새로운 기회라고 보는 것 같다. 이렇게 또 지적을 했습니다. 이란의 지원이 근데 어느 정도 수준일지도 변수다. 이런 지적도 하네요. 그렇죠. 이제 네. 이란이 이제 배후 세력인데 이란이 지금 뭐 내코가 석자죠. 지금 뭐 경제도 좋지 않고 뭐 미국이 계속 압박하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할지가 참 궁금한데 또 그렇다고 이란 입장에서 이 후티 반군이 미국하고 이스라엘을 견제하는 마지막 대리 세력인 셈인데 어떻게 또 외면할 수도 없는 난처한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그 틈새를 아주 강하게 치고 들어가는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잘못하면은 오히려 중동 분쟁을 더 키우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그런 지적도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파나마 운하 환수와 관련해서 군사 옵션 마련에 착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죠. 지금 뭐 파나마 운하에 미군이 한 200명 가가지고 이제 현지 뭐 여러 가지 이제 파나마는 저 군대가 없습니다. 정규군이. 그래서 이제 공공부대라는 게 있는데 거기하고 협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가 이제 파나마를 이제
좀 더 이제 궁극적으로 접수하기 이제 운하를 접수하기 위해서 군사 옵션을 마련하는데 병력 증강, 뭐 훈련소 만드는 것까지 지금 검토를 하는 모양입니다. 네. 물론 중국 견제 차원이 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파나마 같은 경우는 주권 수호 의지를 지금 계속해서 좀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계속 네. 뭐 운하는 우리 거고 우리 주권이다. 더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 트럼프는 계속 지금 자꾸 두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국제 뉴스, 오늘은 경제 관련된 소식도 좀 풍성했습니다. 워싱턴이었고요. 선재규 선임 기자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